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적은 거대한 제국이나 파괴적인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존재들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 바이러스와 세균과의 치열한 싸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심오한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소중한 응원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1부, 광기의 바이러스, 광견병 한 남자의 뇌가 바이러스에 의해 완전히 잠식되었습니다. 치사율 99%. 증상이 발현된 그 순간 모든 희망은 사라집니다. 바이러스는 참으로 기묘한 존재입니다. 유전물질이 담긴 핵산을 단백질 껍질이 둘러싼 극도로 단순한 형태. 생명과 무생물의 경계의 선이 존재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기에 다른 생물의 세포를 숙주로 삼아 자신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번식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익숙한 감기를 일으키는 리노바이러스는 우리 코와 목의 세포를 감염시켜 자신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바이러스들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새로운 숙주를 찾아 떠나죠. 물론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이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침입자를 제거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열과 콧물,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바이러스는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집니다. 만약 바이러스의 독성이 너무 강해 숙주가 빨리 죽어버린다면 다른 개체로 퍼져나갈 기회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바이러스의 궁극적인 목적인 번식에 불리하게 작용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명률은 낮추고 전파력은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우리 모두가 겪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을 떠올려 보십시오. 초기 바이러스의 공포는 점차 감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약화되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의 교활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 모든 진화의 법칙을 거스르는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인류와 유구한 역사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9%라는 경이로운 치사율을 유지하는 존재. 고대 그리스 신화 속 광기의 여신 리사의 이름을 딴 리사 바이러스, 즉 광견병 바이러스입니다. 광견병은 너구리나 박쥐 같은 특정 야생동물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이 동물들은 바이러스의 보균자가 되어 오랫동안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저수지 역할을 하죠. 덕분에 리사 바이러스는 숙주를 죽여 전파력이 약해지는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도로 발전한 현대의학은 이 원시적인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인 걸까요? 길을 걷다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다리를 물린 한 사람, 김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개의 침 속에 있던 리사 바이러스는 상처를 통해 김씨의 몸속으로 침투해 가장 가까운 근육세포를 조용히 감염시킵니다. 보통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인터페론이라는 경고 물질을 분비해 면역체계의 위험을 알립니다. 하지만 리사 바이러스는 이 경고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또한 다른 바이러스처럼 숙주세포를 파괴하며 증식하지도 않습니다. 덕분에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적의 침입 사실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완벽한 스텔스 기술을 가진 암살자와도 같습니다. 면역체계의 감시를 완벽하게 피한 바이러스는 신경조직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루에 불과 수 밀리미터, 소리 없는 암살자처럼
바이러스는 뉴런을 타고 아주 천천히 끈질기게 뇌를 향해 이동합니다. 물린 부위가 뇌와 가까울수록 상처가 깊을수록 잠복기는 짧아집니다. 이 잠복기는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기나긴 시간 끝에 마침내 바이러스 군단이 뇌의 관문인 중추신경계에 도달했을 때 그제서야 사태를 파악한 면역체계는 비상을 발령하고 항바이러스 세포들을 급파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리사 바이러스는 신경세포가 가진 고유한 권한, 즉 면역세포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면역세포에게 자폭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이 권한을 이용해 뒤늦게 도착한 면역세포들을 무력화시켜버리죠. 뇌는 혈내장벽이라는 강력한 방어벽을 통해 외부 물질의 침입을 막습니다. 하지만 리사 바이러스는 이 최후의 방어선마저 유유히 통과합니다. 면역세포조차 통과할 수 없는 이 장벽을 넘어선 순간 뇌는 무주공산, 즉 주인 없는 성이 되어 바이러스에게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뇌를 완전히 정복한 리사 바이러스는 이제 자신의 진짜 목적인 전파를 위해 숙주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침샘으로 이동해 바이러스로 가득 찬 침을 흘리게 하고 숙주를 극도로 공격적으로 만들어 다른 대상을 물도록 유도합니다. 동시에 뇌 기능을 교란시켜 마비, 불안, 환각 등 끔찍한 신경 증상을 일으킵니다. 특히 침을 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물이나 액체를 보면 목 근육에 극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이 때문에 환자는 물 자체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광견병을 물을 무서워하는 병이라는 뜻의 공수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이후 약 10일간 환자는 극심한 고통과 발작, 선망 속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결국 혼수 상태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죠.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사망한 환자의 뇌를 부검해보면 거의 손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손상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능만을 교란시켜 숙주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완벽한 조종자였던 셈입니다. 물론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나타난 환자를 인위적인 혼수 상태에 빠뜨려 뇌 활동을 멈추고 그동안 면역체계가 항체를 만들 시간을 버는 미러키 프로토콜이라는 치료법이 있지만 성공률은 10% 미만이며 살아남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희망은 바로 예방에 있습니다. 리사 바이러스의 긴 잠복기는 우리에게 기회의 창을 열어줍니다. 물린 직후 바이러스가 뇌에 도달하기 전에 백신을 접종하면 면역체계가 항체를 만들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방역 모범 국가입니다. 반려동물 예방접종 의무화, 야생동물을 위한 미끼 백신 살포 등 체계적인 노력 덕분에 2005년을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더 이상 광견병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노력 덕분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북한과 인접한 휴전선 부근의 야생동물들은 여전히 잠재적인 위험 요소이며 해외에서는 매년 수만 명이 광견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야생동물을 함부로 만지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99%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부 침묵의 강철, 파상풍 광견병이 뇌를 지배하는 광기의 바이러스라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존재는 우리 몸의 근육을 배신자로 만들어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드는 소리 없는 고통의 지배자입니다. 때는 1809년 1월 영국 남부 해안. 나폴레옹 군대와의 처절한 전투에서 살아남은 28,000명의 병사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상륙합니다. 혹독한 겨울, 스페인의 산악지대를 넘으며 살아 돌아온 그들이었지만
수많은 이들이 심각한 부상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임시병원에 자원한 예과 의사 중 찰스 벨이라는 특이한 이력의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의사이자 유명 화가에게 그림을 배운 예술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예리한 관찰력과 섬세한 그림 솜씨는 총상을 입은 한 병사가 겪는 기이하고 끔찍한 증상을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두개골 총상이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환자의 등 근육은 격렬하게 경련하며 몸을 아치형으로 휘게 만든다. 머리와 발꿈치는 뒤로 꺾이고 팔과 주먹은 딱딱하게 굳어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 턱은 굳게 닫혀 입을 열 수 없고 환자는 숨을 쉬기 위해 필사적으로 헐떡인다. 수십 년이 지나서야 그 정체가 밝혀진 이 끔찍한 증상의 이름, 바로 파상풍이었습니다. 파상풍균은 흔히 녹슨못에 찔리면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녹 자체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파상풍균은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세균으로 전 세계의 토양 속에 포자 형태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특히 동물의 분변에 많기 때문에 거름을 뿌린 농경지는 파상풍균의 거대한 온상이라 할 수 있죠. 이런 흙과 직접 접촉한 농기구나 못 등이 녹이 슬 정도로 방치되었다면 이는 파상풍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세균의 치사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는 사실입니다. 백신이 없던 과거에는 치사율이 50%에서 90%에 달했으며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는 오늘날에도 사망률이 10%에 이릅니다. 대체 파상풍균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몸을 파괴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풍경을 상상해 봅시다. 추석을 앞두고 조상의 묘를 돌보는 벌초. 우리 한국인에게는 소중한 전통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아름다운 전통 속에 파상풍이라는 무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벌초를 하던 김 씨가 실수로 나대 팔뚝을 깊게 베었다고 가정해보죠. 흙 속에 있던 파상풍균 포자가 산소가 차단된 깊은 상처 속으로 유입됩니다. 이곳은 파상풍균에게 완벽한 번식 환경입니다. 손상된 조직과 혈액을 영양분 삼아 깨어난 균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 씨는 약간의 근육통 외에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벌초를 너무 무리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뿐이죠. 하지만 상처 속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가족을 이룬 파상풍균은 테타노스파스민이라는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강력한 신경독 중 하나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60kg 성인 기준 불과 150나노그램만으로도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맹독입니다. 이 독소는 혈관과 림프계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 뇌의 명령을 근육에 전달하는 운동신경을 역으로 타고 올라가 척수와 뇌관으로 침투합니다. 독소의 최종 목표는 근육의 이완을 담당하는 신경세포입니다. 목표 지점에 도달한 독소는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을 막아 근육을 이완시키는 오프 스위치를 영구적으로 꺼버립니다. 이제 김 씨의 근육은 오직 수축 신호만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온몸의 모든 근육에 끝나지 않는 지가 그것도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의 힘으로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등 근육은 복근보다 훨씬 강합니다. 때문에 온몸의 근육이 동시에 수축하면 몸이 활처럼 뒤로 휘는 후궁반장이라는 끔찍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강력한 근육 수축은 갈비뼈나 척추뼈를 부러뜨리고 턱 근육을 굳게 닫아 음식물 섭취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횡격막과 호흡 근육의 경련은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으로 만듭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이 모든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환자의 의식과 감각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근육이 뼈를 부수고 몸을 뒤틀고 숨통을 조여오는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느끼며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먼 과거 삼국지와 같은 예 기록에 등장하는 독화살을 맞고 고통 속에 죽었다는 이야기들 중 일부는 아마도 파상풍의 증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파상풍의 진단과 치료는 매우 어렵습니다. 초기 증상이 단순 근육통과 비슷하고 균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시작되면 치료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공호흡기와 근육이완제를 투여하며 환자 스스로의 체력으로 버텨내기를 바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파상풍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킬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한 번에 예방하는 DTAP 백신을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시켜 모든 아동에게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대에 입소하는 장정들에게 추가 접종을 시행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에서는 연간 파상풍 발병 사례가 20건 내외로 매우 드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안전은 개발도상국의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꿈일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신생아가 감염되거나 작은 상처 하나가 생사를 가르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부 용해의 바이러스, 에볼라. 우리는 뇌를 점령하는 바이러스와 근육을 파괴하는 세균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마주한 최악의 공포 중 하나는 우리 몸 자체를 녹여내리는 바이러스일지도 모릅니다. 1976년 9월 중앙아프리카의 자이르 북부 얀부쿠라는 작은 마을은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다 불과 사흘 만에 온몸의 모든 구멍에서 붉은 피를 쏟아내며 쓰러져갔습니다. 정체불명의 무시무시한 역병이 마을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바이러스의 생존 전략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치명률을 낮추는 대신 전파력을 극대화하는 전략. 그 결과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휩쓰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여기 그 모든 법칙을 거스르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에볼라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얀부쿠 마을의 학교 교장이었던 마발로 로켈라였습니다. 말라리아 치료를 위해 인근의 가톨릭 선교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던 그는 며칠 뒤 온몸에서 피를 흘리는 끔찍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헌신적인 수녀 간호사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3일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마발로와 같은 시간, 같은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던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친척들이, 그를 치료했던 수녀들까지 모두가 동일한 증상을 보이며 차례로 쓰러져갔습니다. 당시 병원은 주사기 5개로 하루 3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주사기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신의 배설물을 맨손으로 닦아내는 지역 특유의 장례 풍습은 바이러스가 가득한 체액을 사방으로 퍼뜨리며 대규모 감염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마을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탈출하는 사람은 사살하라는 명령까지 내려졌죠. 격리된 마을 안에서 바이러스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휩쓴 뒤에야 비로소 조용해졌습니다. 이후 전 세계에서 모인 학자들의 조사 끝에 전자현미경 아래에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물음표 모양의 기묘한 바이러스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근처 에볼라강의 이름을 따 에볼라 바이러스라 명명된 이 존재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었습니다.
당시 감염자 358명 중 325명이 사망, 치사율은 무려 97%에 달했습니다. 에볼라의 높은 치명률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 자체를 직접 공격하고 조종하는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에볼라는 면역반응의 지휘관격인 수지상세포를 첫 번째 목표로 삼아 순식간에 바이러스 생산 공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시에 면역체계를 속여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과도한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방어군이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혈관벽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온몸의 혈관이 터지면서 심각한 뇌출혈이 발생하고 장기들이 말 그대로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에볼라가 코로나처럼 팬데믹을 일으키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극단적인 치명성 때문입니다.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널리 퍼뜨릴 틈도 없이 너무나 빨리 사망하기에 전파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인류는 이 보이지 않는 살인마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4년 서아프리카 대유행 이후 전 세계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에볼라 바이러스를 최초로 발견했던 콩고의 미생물학자 장자크 무엠베 탐펌 교수가 40년이 넘는 끈질긴 연구 끝에 90%의 치료율을 보이는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류는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에볼라는 여러 변종이 존재하며 기존 치료제가 듣지 않는 새로운 변종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1989년 미국에서 발견된 레스턴 에볼라의 존재입니다. 이 변종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지만 다행히 인간에게는 약한 감기 증상만 일으킵니다. 그러나 만약 이 공기 전파 능력을 가진 레스턴 변종이 자이르 에볼라의 치명성과 결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하지만 과학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며 엄격한 연구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팬데믹 아포칼립스 영화 속 한 장면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광견병, 파상풍, 에볼라. 이 세 가지 질병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 위협에 맞서 싸워온 인류의 끈질긴 지성과 노력의 위대함 또한 일깨워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우리가 누리는 건강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적은 거대한 제국이나 파괴적인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존재들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 바이러스와 세균과의 치열한 싸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심오한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소중한 응원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1부, 광기의 바이러스, 광견병 한 남자의 뇌가 바이러스에 의해 완전히 잠식되었습니다. 치사율 99%. 증상이 발현된 그 순간 모든 희망은 사라집니다. 바이러스는 참으로 기묘한 존재입니다. 유전 물질이 담긴 핵산을 단백질 껍질이 둘러싼 극도로 단순한 형태. 생명과 무생물의 경계의 선이 존재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기에 다른 생물의 세포를 숙주로 삼아 자신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번식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익숙한 감기를 일으키는 리노바이러스는
우리 코와 목의 세포를 감염시켜 자신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바이러스들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새로운 숙주를 찾아 떠나죠. 물론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이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침입자를 제거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열과 콧물,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바이러스는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집니다. 만약 바이러스의 독성이 너무 강해 숙주가 빨리 죽어버린다면 다른 개체로 퍼져나갈 기회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바이러스의 궁극적인 목적인 번식에 불리하게 작용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명률은 낮추고 전파력은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우리 모두가 겪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을 떠올려 보십시오. 초기 바이러스의 공포는 점차 감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약화되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의 교활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 모든 진화의 법칙을 거스르는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인류와 유구한 역사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9%라는 경이로운 치사율을 유지하는 존재. 고대 그리스 신화 속광기의 여신 리사의 이름을 딴 리사 바이러스, 즉 광견병 바이러스입니다. 광견병은 너구리나 박쥐 같은 특정 야생동물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이 동물들은 바이러스의 보균자가 되어 오랫동안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저수지 역할을 하죠. 덕분에 리사 바이러스는 숙주를 죽여 전파력이 약해지는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도로 발전한 현대의학은 이 원시적인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인 걸까요? 길을 걷다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다리를 물린 한 사람, 김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개의 침 속에 있던 리사 바이러스는 상처를 통해 김씨의 몸속으로 침투해 가장 가까운 근육세포를 조용히 감염시킵니다. 보통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인터페론이라는 경고 물질을 분비해 면역체계의 위험을 알립니다. 하지만 리사 바이러스는 이 경고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또한 다른 바이러스처럼 숙주세포를 파괴하며 증식하지도 않습니다. 덕분에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적의 침입 사실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완벽한 스텔스 기술을 가진 암살자와도 같습니다. 면역체계의 감시를 완벽하게 피한 바이러스는 신경조직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루에 불과 수 밀리미터, 소리 없는 암살자처럼 바이러스는 뉴런을 타고 아주 천천히 끈질기게 뇌를 향해 이동합니다. 물린 부위가 뇌와 가까울수록 상처가 깊을수록 잠복기는 짧아집니다. 이 잠복기는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기나긴 시간 끝에 마침내 바이러스 군단이 뇌의 관문인 중추신경계에 도달했을 때 그제서야 사태를 파악한 면역체계는 비상을 발령하고 항바이러스 세포들을 급파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리사 바이러스는 신경세포가 가진 고유한 권한, 즉 면역세포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면역세포에게 자폭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이 권한을 이용해 뒤늦게 도착한 면역세포들을 무력화시켜버리죠. 뇌는 혈내장벽이라는 강력한 방어벽을 통해 외부 물질의 침입을 막습니다. 하지만 리사 바이러스는 이 최후의 방어선마저 유유히 통과합니다. 면역세포조차 통과할 수 없는 이 장벽을 넘어선 순간 뇌는 무주공산, 즉 주인 없는 성이 되어 바이러스에게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뇌를 완전히 정복한 리사 바이러스는 이제 자신의 진짜 목적인 전파를 위해 숙주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침샘으로 이동해 바이러스로 가득 찬 침을 흘리게 하고 숙주를 극도로 공격적으로 만들어
다른 대상을 물도록 유도합니다. 동시에 뇌 기능을 교란시켜 마비, 불안, 환각 등 끔찍한 신경 증상을 일으킵니다. 특히 침을 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물이나 액체를 보면 목 근육에 극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이 때문에 환자는 물 자체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광견병을 물을 무서워하는 병이라는 뜻의 공수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이후 약 10일간 환자는 극심한 고통과 발작, 선망 속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결국 혼수 상태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죠.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사망한 환자의 뇌를 부검해보면 거의 손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손상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능만을 교란시켜 숙주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완벽한 조종자였던 셈입니다. 물론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나타난 환자를 인위적인 혼수 상태에 빠뜨려 뇌 활동을 멈추고 그동안 면역체계가 항체를 만들 시간을 버는 미러키 프로토콜이라는 치료법이 있지만 성공률은 10% 미만이며 살아남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희망은 바로 예방에 있습니다. 리사 바이러스의 긴 잠복기는 우리에게 기회의 창을 열어줍니다. 물린 직후 바이러스가 뇌에 도달하기 전에 백신을 접종하면 면역체계가 항체를 만들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방역 모범 국가입니다. 반려동물 예방접종 의무화, 야생동물을 위한 미끼 백신 살포 등 체계적인 노력 덕분에 2005년을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더 이상 광견병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노력 덕분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북한과 인접한 휴전선 부근의 야생동물들은 여전히 잠재적인 위험 요소이며 해외에서는 매년 수만 명이 광견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야생동물을 함부로 만지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99%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부 침묵의 강철, 파상풍 광견병이 뇌를 지배하는 광기의 바이러스라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존재는 우리 몸의 근육을 배신자로 만들어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드는 소리 없는 고통의 지배자입니다. 때는 1809년 1월 영국 남부 해안. 나폴레옹 군대와의 처절한 전투에서 살아남은 28,000명의 병사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상륙합니다. 혹독한 겨울, 스페인의 산악지대를 넘으며 살아 돌아온 그들이었지만 수많은 이들이 심각한 부상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임시병원에 자원한 예과 의사 중 찰스벨이라는 특이한 이력의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의사이자 유명 화가에게 그림을 배운 예술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예리한 관찰력과 섬세한 그림 솜씨는 총상을 입은 한 병사가 겪는 기이하고 끔찍한 증상을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두개골 총상이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환자의 등 근육은 격렬하게 경련하며 몸을 아치형으로 휘게 만든다. 머리와 발꿈치는 뒤로 꺾이고 팔과 주먹은 딱딱하게 굳어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 턱은 굳게 닫혀 입을 열 수 없고 환자는 숨을 쉬기 위해 필사적으로 헐떡인다. 수십 년이 지나서야 그 정체가 밝혀진 이 끔찍한 증상의 이름, 바로 파상풍이었습니다. 파상풍균은 흔히 녹슨못에 찔리면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녹 자체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파상풍균은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세균으로 전 세계의 토양 속에 포자 형태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특히 동물의 분변에 많기 때문에 거름을 뿌린 농경지는 파상풍균의 거대한 온상이라 할 수 있죠. 이런 흙과 직접 접촉한 농기구나 못 등이 녹이 슬 정도로 방치되었다면
이는 파상풍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세균의 치사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는 사실입니다. 백신이 없던 과거에는 치사율이 50%에서 90%에 달했으며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는 오늘날에도 사망률이 10%에 이릅니다. 대체 파상풍균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몸을 파괴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풍경을 상상해 봅시다. 추석을 앞두고 조상의 묘를 돌보는 벌초. 우리 한국인에게는 소중한 전통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아름다운 전통 속에 파상풍이라는 무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벌초를 하던 김 씨가 실수로 나대 팔뚝을 깊게 베었다고 가정해보죠. 흙 속에 있던 파상풍균 포자가 산소가 차단된 깊은 상처 속으로 유입됩니다. 이곳은 파상풍균에게 완벽한 번식 환경입니다. 손상된 조직과 혈액을 영양분 삼아 깨어난 균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 씨는 약간의 근육통 외에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벌초를 너무 무리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뿐이죠. 하지만 상처 속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가족을 이룬 파상풍균은 테타노스파스민이라는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강력한 신경독 중 하나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60kg 성인 기준 불과 150나노그램만으로도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맹독입니다. 이 독소는 혈관과 림프계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 뇌의 명령을 근육에 전달하는 운동신경을 역으로 타고 올라가 척수와 뇌관으로 침투합니다. 독소의 최종 목표는 근육의 이완을 담당하는 신경세포입니다. 목표 지점에 도달한 독소는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을 막아 근육을 이완시키는 오프 스위치를 영구적으로 꺼버립니다. 이제 김 씨의 근육은 오직 수축 신호만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온몸의 모든 근육에 끝나지 않는 지가 그것도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의 힘으로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등 근육은 복근보다 훨씬 강합니다. 때문에 온몸의 근육이 동시에 수축하면 몸이 활처럼 뒤로 휘는 후궁반장이라는 끔찍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강력한 근육 수축은 갈비뼈나 척추뼈를 부러뜨리고 턱 근육을 굳게 닫아 음식물 섭취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횡격막과 호흡 근육의 경련은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으로 만듭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이 모든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환자의 의식과 감각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근육이 뼈를 부수고 몸을 뒤틀고 숨통을 조여오는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느끼며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먼 과거 삼국지와 같은 예 기록에 등장하는 독화살을 맞고 고통 속에 죽었다는 이야기들 중 일부는 아마도 파상풍의 증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파상풍의 진단과 치료는 매우 어렵습니다. 초기 증상이 단순 근육통과 비슷하고 균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시작되면 치료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공호흡기와 근육 이완제를 투여하며 환자 스스로의 체력으로 버텨내기를 바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파상풍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킬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한 번에 예방하는 DTaP 백신을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시켜 모든 아동에게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대에 입소하는 장정들에게 추가 접종을 시행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에서는 연간 파상풍 발병 사례가 20건 내외로 매우 드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안전은 개발도상국의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꿈일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신생아가 감염되거나 작은 상처 하나가 생사를 가르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부 용해의 바이러스. 에볼라. 우리는 뇌를 점령하는 바이러스와 근육을 파괴하는 세균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마주한 최악의 공포 중 하나는 우리 몸 자체를 녹여내리는 바이러스일지도 모릅니다. 1976년 9월 중앙아프리카의 자이르 북부 얀부쿠라는 작은 마을은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다 불과 사흘 만에 온몸의 모든 구멍에서 붉은 피를 쏟아내며 쓰러져갔습니다. 정체불명의 무시무시한 역병이 마을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바이러스의 생존 전략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치명률을 낮추는 대신 전파력을 극대화하는 전략. 그 결과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휩쓰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여기 그 모든 법칙을 거스르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에볼라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얀부쿠 마을의 학교 교장이었던 마발로 로켈라였습니다. 말라리아 치료를 위해 인근의 가톨릭 선교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던 그는 며칠 뒤 온몸에서 피를 흘리는 끔찍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헌신적인 수녀 간호사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3일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마발로와 같은 시간, 같은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던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친척들이, 그를 치료했던 수녀들까지 모두가 동일한 증상을 보이며 차례로 쓰러져갔습니다. 당시 병원은 주사기 5개로 하루 3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주사기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신의 배설물을 맨손으로 닦아내는 지역 특유의 장례 풍습은 바이러스가 가득한 체액을 사방으로 퍼뜨리며 대규모 감염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마을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탈출하는 사람은 사살하라는 명령까지 내려졌죠. 격리된 마을 안에서 바이러스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휩쓴 뒤에야 비로소 조용해졌습니다. 이후 전 세계에서 모인 학자들의 조사 끝에 전자 현미경 아래에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물음표 모양의 기묘한 바이러스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근처 에볼라강의 이름을 따 에볼라 바이러스라 명명된 이 존재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었습니다. 당시 감염자 358명 중 325명이 사망, 치사율은 무려 97%에 달했습니다. 에볼라의 높은 치명률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 자체를 직접 공격하고 조종하는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에볼라는 면역반응의 지휘관격인 수지상세포를 첫 번째 목표로 삼아 순식간에 바이러스 생산 공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시에 면역체계를 속여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과도한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방어군이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혈관벽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온몸의 혈관이 터지면서 심각한 뇌출혈이 발생하고 장기들이 말 그대로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에볼라가 코로나처럼 팬데믹을 일으키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극단적인 치명성 때문입니다.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널리 퍼뜨릴 틈도 없이 너무나 빨리 사망하기에 전파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인류는 이 보이지 않는 살인마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4년 서아프리카 대유행 이후 전 세계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에볼라 바이러스를 최초로 발견했던 콩고의 미생물학자 장자크 무엠베 탐펌 교수가 40년이 넘는 끈질긴 연구 끝에 90%의 치료율을 보이는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류는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에볼라는 여러 변종이 존재하며 기존 치료제가 듣지 않는 새로운 변종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1989년 미국에서 발견된 레스턴 에볼라의 존재입니다. 이 변종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지만 다행히 인간에게는 약한 감기 증상만 일으킵니다. 그러나 만약 이 공기 전파 능력을 가진 레스턴 변종이 자이르 에볼라의 치명성과 결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하지만 과학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며 엄격한 연구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팬데믹 아포칼립스 영화 속 한 장면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광견병, 파상풍, 에볼라. 이 세 가지 질병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 위협에 맞서 싸워온 인류의 끈질긴 지성과 노력의 위대함 또한 일깨워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우리가 누리는 건강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적은 거대한 제국이나 파괴적인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존재들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 바이러스와 세균과의 치열한 싸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심오한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소중한 응원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1부, 광기의 바이러스, 광견병 한 남자의 뇌가 바이러스에 의해 완전히 잠식되었습니다. 치사율 99%. 증상이 발현된 그 순간 모든 희망은 사라집니다. 바이러스는 참으로 기묘한 존재입니다. 유전 물질이 담긴 핵산을 단백질 껍질이 둘러싼 극도로 단순한 형태. 생명과 무생물의 경계의 선이 존재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기에 다른 생물의 세포를 숙주로 삼아 자신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번식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익숙한 감기를 일으키는 리노바이러스는 우리 코와 목의 세포를 감염시켜 자신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바이러스들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새로운 숙주를 찾아 떠나죠. 물론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이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침입자를 제거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열과 콧물,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바이러스는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집니다. 만약 바이러스의 독성이 너무 강해 숙주가 빨리 죽어버린다면 다른 개체로 퍼져나갈 기회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바이러스의 궁극적인 목적인 번식에 불리하게 작용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명률은 낮추고 전파력은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우리 모두가 겪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을 떠올려 보십시오. 초기 바이러스의 공포는 점차 감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약화되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의 교활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 모든 진화의 법칙을 거스르는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인류와 유구한 역사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9%라는 경이로운 치사율을 유지하는 존재. 고대 그리스 신화 속 광기의 여신 리사의 이름을 딴 리사 바이러스, 즉 광견병 바이러스입니다.
광견병은 너구리나 박쥐 같은 특정 야생동물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이 동물들은 바이러스의 보균자가 되어 오랫동안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저수지 역할을 하죠. 덕분에 리사 바이러스는 숙주를 죽여 전파력이 약해지는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도로 발전한 현대의학은 이 원시적인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인 걸까요? 길을 걷다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다리를 물린 한 사람, 김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개의 침 속에 있던 리사 바이러스는 상처를 통해 김씨의 몸속으로 침투해 가장 가까운 근육세포를 조용히 감염시킵니다. 보통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인터페론이라는 경고 물질을 분비해 면역체계의 위험을 알립니다. 하지만 리사 바이러스는 이 경고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또한 다른 바이러스처럼 숙주세포를 파괴하며 증식하지도 않습니다. 덕분에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적의 침입 사실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완벽한 스텔스 기술을 가진 암살자와도 같습니다. 면역체계의 감시를 완벽하게 피한 바이러스는 신경조직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루에 불과 수 밀리미터, 소리 없는 암살자처럼 바이러스는 뉴런을 타고 아주 천천히 끈질기게 뇌를 향해 이동합니다. 물린 부위가 뇌와 가까울수록 상처가 깊을수록 잠복기는 짧아집니다. 이 잠복기는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기나긴 시간 끝에 마침내 바이러스 군단이 뇌의 관문인 중추신경계에 도달했을 때 그제서야 사태를 파악한 면역체계는 비상을 발령하고 항바이러스 세포들을 급파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리사 바이러스는 신경세포가 가진 고유한 권한, 즉 면역세포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면역세포에게 자포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이 권한을 이용해 뒤늦게 도착한 면역세포들을 무력화시켜버리죠. 뇌는 혈내장벽이라는 강력한 방어벽을 통해 외부 물질의 침입을 막습니다. 하지만 리사 바이러스는 이 최후의 방어선마저 유유히 통과합니다. 면역세포조차 통과할 수 없는 이 장벽을 넘어선 순간 뇌는 무주공산, 즉 주인 없는 성이 되어 바이러스에게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뇌를 완전히 정복한 리사 바이러스는 이제 자신의 진짜 목적인 전파를 위해 숙주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침샘으로 이동해 바이러스로 가득 찬 침을 흘리게 하고 숙주를 극도로 공격적으로 만들어 다른 대상을 물도록 유도합니다. 동시에 뇌 기능을 교란시켜 마비, 불안, 환각 등 끔찍한 신경 증상을 일으킵니다. 특히 침을 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물이나 액체를 보면 목 근육에 극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이 때문에 환자는 물 자체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광견병을 물을 무서워하는 병이라는 뜻의 공수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이후 약 10일간 환자는 극심한 고통과 발작, 선망 속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결국 혼수 상태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죠.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사망한 환자의 뇌를 부검해보면 거의 손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손상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능만을 교란시켜 숙주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완벽한 조종자였던 셈입니다. 물론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나타난 환자를 인위적인 혼수 상태에 빠뜨려 뇌 활동을 멈추고 그동안 면역체계가 항체를 만들 시간을 버는 미러키 프로토콜이라는 치료법이 있지만 성공률은 10% 미만이며 살아남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희망은 바로 예방에 있습니다. 리사 바이러스의 긴 잠복기는 우리에게 기회의 창을 열어줍니다. 물린 직후 바이러스가 뇌에 도달하기 전에 백신을 접종하면 면역체계가 항체를 만들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방역 모범 국가입니다. 반려동물 예방접종 의무화, 야생동물을 위한 미끼 백신 살포 등 체계적인 노력 덕분에 2005년을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더 이상 광견병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노력 덕분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북한과 인접한 휴전선 부근의 야생동물들은 여전히 잠재적인 위험 요소이며 해외에서는 매년 수만 명이 광견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야생동물을 함부로 만지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99%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부, 침묵의 강철, 파상풍 광견병이 뇌를 지배하는 광기의 바이러스라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존재는 우리 몸의 근육을 배신자로 만들어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드는 소리 없는 고통의 지배자입니다. 때는 1809년 1월, 영국 남부 해안. 나폴레옹 군대와의 처절한 전투에서 살아남은 28,000명의 병사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상륙합니다. 혹독한 겨울, 스페인의 산악지대를 넘으며 살아 돌아온 그들이었지만 수많은 이들이 심각한 부상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임시병원에 자원한 예과 의사 중 찰스벨이라는 특이한 이력의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의사이자 유명 화가에게 그림을 배운 예술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예리한 관찰력과 섬세한 그림 솜씨는 총상을 입은 한 병사가 겪는 기이하고 끔찍한 증상을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두개골 총상이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환자의 등 근육은 격렬하게 경련하며 몸을 아치형으로 휘게 만든다. 머리와 발꿈치는 뒤로 꺾이고 팔과 주먹은 딱딱하게 굳어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 턱은 굳게 닫혀 입을 열 수 없고 환자는 숨을 쉬기 위해 필사적으로 헐떡인다. 수십 년이 지나서야 그 정체가 밝혀진 이 끔찍한 증상의 이름, 바로 파상풍이었습니다. 파상풍균은 흔히 녹슨못에 찔리면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녹 자체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파상풍균은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세균으로 전 세계의 토양 속에 포자 형태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특히 동물의 분변에 많기 때문에 거름을 뿌린 농경지는 파상풍균의 거대한 온상이라 할 수 있죠. 이런 흙과 직접 접촉한 농기구나 못 등이 녹이 슬 정도로 방치되었다면 이는 파상풍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세균의 치사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는 사실입니다. 백신이 없던 과거에는 치사율이 50%에서 90%에 달했으며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는 오늘날에도 사망률이 10%에 이릅니다. 대체 파상풍균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몸을 파괴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풍경을 상상해 봅시다. 추석을 앞두고 조상의 묘를 돌보는 벌초. 우리 한국인에게는 소중한 전통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아름다운 전통 속에 파상풍이라는 무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벌초를 하던 김 씨가 실수로 나대 팔뚝을 깊게 베었다고 가정해보죠. 흙 속에 있던 파상풍균 포자가 산소가 차단된 깊은 상처 속으로 유입됩니다. 이곳은 파상풍균에게 완벽한 번식 환경입니다. 손상된 조직과 혈액을 영양분 삼아 깨어난 균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 씨는 약간의 근육통 외에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벌초를 너무 무리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뿐이죠. 하지만 상처 속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가족을 이룬 파상풍균은 테타노스파스민이라는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강력한 신경독 중 하나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60kg 성인 기준 불과 150나노그램만으로도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맹독입니다. 이 독소는 혈관과 림프계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